양자를 내봤는데요. 양자. 내고 나서도 후회했습니다. 해설지 쓰면서도 후회했고. 근데 이 양자에 대해서는 좀 쉽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안지를 쓰실 때. 사실은 뭐 양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뭐 교수님이 와서 출제를 했으면 모를까. 뭐 기술사들이 출제를 했다고 하면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정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양자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양자역학 100주년이니까 135회 나왔나요? 뭐 이번 올해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내봤습니다. 먼저 양자기술산업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에 이제 시행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주요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이 양자전략위원회 이 부분이랑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그 다음에 양자종합계획 5년 단위의 양자종합계획, 종합계획을 세워서 마스터 플랜처럼 가져간다는 거죠. 양자종합계획, 양자전략위원회 이 부분이 좀 내용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있을 텐데, 예, 양자산업협력단지 클러스터, 예를 들면 뭐 판교나 뭐 어디 같은 경우에 뭐 클러스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양자산업의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인력 약성, 뭐 국제협력 강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음에도 이 부분은 예상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하시고, 실제 양자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안다라는 걸 표현을 하려면 이 양자전략위원회랑 양자종합계,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좀 어렵죠. 양자 오류 정정이랑 그 다음 결함형 양자 컴퓨팅. 근데 두 개를 좀 섞어가면서 쓰신 분들이 많던데, 우선 양자 오류 정정부터 보시면 결 어긋남이란 게 이제 양자가 깨지는 거죠. 양자 자체는 그 노이즈에 취약한 거죠. 뭐 전자기파 이런 부분들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비눗방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자 그 큐비트 자체가 잘 깨진다는 거죠. 그럼 이 잘 깨지는 거를 어떻게 오류를 정정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QEC라는 게 양자를 보호하고 잘 깨지지 않게 보호하고 오류가 나더라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 고전 오류 정정과의 차이점이, 그래서 이제 오류 자체가 비트 플립 오류 같으면 이제 비트가 바뀌는 거죠. 0, 1 뭐 이렇게 비트가 바뀌는 건데, 이것들이랑 그 다음에 위상까지 문제가 되는 거, 뭐 각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류가 생기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류의 다양성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고전 오류 정정에서는 뭐 복제를 해서 여러 개를 이제 복제를 해놓고 그 복제를 된 거를 이제 뭐 다수결 원칙으로 뭐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 양자 자체가 정확하게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정리로 인해서 직접 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넌 누구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 묻는 즉시 양자 상태가 붕괴가 돼버리는 이런 상태 때문에 이제 고전 오류 정정보다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양자 오류 정정에 이제 답안을 쓰실 때 이런 스토리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제가 안 되니까 분산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큐비트가 깨지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큐비트를 여러 개를 두고 그거를 하나의 논리 큐비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아까 뭐 비눗방울 했는데 어떤 이제 뭐
병사가 될 수가 있겠죠. 병사 하나하나가 취약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부대로 만들면 요거는 정보가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논리 큐비트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깨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정보의 분산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QEC의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측정을 할 때 얘 누구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큐비트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분산을 시켜 놓으면 그 각각의 물리 큐비트 간에, 그러면 얘는 옆에 있는 얘랑 같아? 달라? 뭐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드롬 측정인 것이, 간접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결과로 이제 오류의 종류나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하는 것이 신드롬 측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분산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 큐비트에 여러 가지 물리 큐비트를 분산해서 넣고, 그걸 하나의 논리 큐비트로 관리를 하면서, 그 논리 큐비트 안에 이제 그 물리 큐비트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측정을 간접 측정으로, 얘랑 정보가, 맞아? 틀려? 이걸 확인을 하면서 신드롬 측정을 해서 오류를 수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양자 오류 정정이고, 양자 오류 정정을 위한 여러 가지 부호들이 있는데, 쇼 부호,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표면 부호. 쇼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큐비트, 쇼 같은 경우에 물리 큐비트를 9개 둬서, 실제적으로는 3개만 두면은 비트 플립에 대한 오류는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상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9개를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틴 코드 같은 경우에는 7개. 그러니까 9개보다는 조금 적으니까. 근데 표명 부호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표준으로 유력하게 확인이 되는데, 얘는 뭐냐면 2차원 격자. 그러니까 바둑판에 이제 바둑판과 같은 2차원 격자에다가 이제 그 비트들을 두는 거죠. 그러면 인접한 곳에 오류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이제 선이 끊기거나 이제 비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만 파악해서 이제 오류를 파악하거나 정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 부호가 가장 유력한 QEC 부호가 된다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양자 오류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 극복을 하기 위한 주요 부호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QEC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 큐비트 자체의 취약점을 이제 논리 큐비트랑 이제 이 오류 정정 부호를 통해서 이 비트에 대한 오류를 해결했다고 하면, 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자체는 그 비트의 오류를 해결한 것과 이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의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결함 허용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내에 아까 말씀드린 이 QEC의 내용들을 적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차이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QEC는 이제 비트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고,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은 그게 이제 오류가 정정이 되고, 이 오류 정정 자체를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결함이 없게끔, 오류가 계속 난다는 거죠. 오류가 계속 남에도 정상적인 상태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리던던시, 아까 분산을 한다고 했었죠. 이게 필요가 하고, 그 다음에 QEC, 앞에서 있던 QEC가 수행이 되고, 이것을 논리 게이트로 어떻게 작동을 시켜가지고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결함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느냐. 그 다음 고속 실시간 제어. 뭐 이렇게 해서 FT QC, 그러니까 결함형 양자 컴퓨팅의 실제 구현 핵심 요소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이 결함형 설계에서 논리 게이트 작동 과정에 이제 뭐 어떻게 논리 게이트를 구현하냐 이 부분이 이제 횡단하는 연산, 격자 수술, 마법 상태 중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죠, 단어 자체들이.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 횡단하는 연산 자체는 아까 그 물리 큐비트가 병사라고 했는데 그 물리 큐비트 자체를 그러니까 취약하니까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게 어떤 부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의 부대가 여러 가지 병사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걔가 이제 결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횡단하는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대 그러니까 그 물리 큐비트의 각각의 연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에다가 연산을 제공하면 그 부대 내에서는 다 같이 움직일 거잖아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 일부 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연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횡단하는 연산이고, 격자 수술 같으면은 만약 그 인접한 큐비트들 사이는 부대가 다르더라도 논리 큐비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부대가 다르더라도 각각의 병사 간에 서로 연합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격자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자를 이제 합치는 거죠. 부대가 다르더라도 일단 합쳤다가 다시 이제 독자적인 연산을 해야 될 때는 다시 원래 부대로 가는, 이게 격자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부대에 하나의 연산만 제공해서 어려운 경우에, 횡단 연수 구현하는 어려운 경우에 격자 수술이라는 것이라고. 여기 보시면 붙였다 뗐다 한다는 것이 뭐 서로 인접한 간에 상호작용이 필요할 경우에 붙였다가 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격자 수술이고, 마법 상태 중류라는 것은 마법 상태를 먼저 알고 그 다음 중류를 아시면 되는데, 마법 상태라는 것은 더 복잡한 연산이죠. 앞에 횡단한 연산이나 격자 수술보다 더 복잡한 연산을 어떤 특정한 그 연산 툴을 만드는 거예요. 그 툴 안에 그 비트들이 논리 큐비트든 물리 큐비트들이 그 연산을 수행하게끔 만드는데, 중류라는 것은 처음에 마법 상태가 정밀도가 낮은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연산을 계속하면서 얘들 자체가 정밀도가 높은 마법 상태로 바꾸는 것이 마법 상태 중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리 게이트를 구현하냐, 뭐 요 정도의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FTQ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계점 앞에 있던 인계값이 문턱 효과라고 해서 인계값을 이제 넘어서면 이 결함호형 양자 컴퓨팅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인계값, 문턱 효과라는 것이 그 인계값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QEC를 가지고 각각의 그 큐비트들이 이제 오류의 발생률이 뭐 10%다. 이렇게 되면 그걸 바꾸는데 어떤 계속적인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또 다른 게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 게이트, 그 큐비트의 에러 자체를 0.1%로 낮추면 그 인계값만 도달하면 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으로 인해서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이 발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